1776년 봄이 막 지나가던 어느 날 한양 창덕궁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새 임금 정조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을지 모릅니다. 죽이지는 않겠다. 대신 살아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정조 생지옥을 설계하다. 죽음보다 가혹한 형벌. 이 말이 어울리는 순간은 사약이 놓인 상 위가 아니라 사람의 하루가 서서히 갉아먹히는 자리입니다. 숨은 부처 2대, 시간 자체를 벌로 만드는 처벌.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방식. 정조는 왜 즉위하자마자 이런 선택을 꺼내 들었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조선 왕조실록과 정조실록 그리고 정조 즉위 전후의 전국을 다룬 현대 연구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몇 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정조가 아직 임금이 아니라 세손 이산이던 시절입니다. 1760년대 초반의 한양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영조의 제위는 길었고 조정의 절차도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얇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궁궐 안팎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말끝을 흐렸고 복도에서는 발걸음 소리도 줄였습니다. 후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선이 먼저 움직이던 때였습니다. 세손 이사는 공식적으로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안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만남 하나, 말 한마디가 그냥 일상으로 끝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왕실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보고와 감시는 하나의 관행이 됩니다. 정치의 일부로 굳어졌다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생깁니다. 세손의 하루를 살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누가 찾아왔는지,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표정이 어땠는지까지도 기록과 소문이 되어 흐릅니다. 이 과정이 어디까지였는지는 기록마다 온도 차가 있습니다. 어떤 기록은 보호에 가깝게 보이고 어떤 기록은 통제의 냄새가 짙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손의 삶이 늘 시선 아래 놓였다는 사실만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김기주라는 신하입니다. 그는 칼을 들고 나선 인물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권력 다툼의 중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한 관리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맡았던 자리였습니다. 김기주는 왕실과 가까운 곳에서 움직였습니다. 영조 말년 세손 주변의 분위기와 동향을 파악해 올리는 흐름 속에서 그의 존재감은 커집니다. 보고는 단순한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평판이 되고 누군가를 조심하라는 신호가 되며 한 사람의 미래를 가르는 칼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 한다. 미리 살펴보는 것이 충성이다. 감시는 의심이 아니라 책임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나친 개입도 쉽게 문제 삼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쌓인 보고와 판단의 흔적은 훗날 전혀 다른 의미로 다시 읽힙니다. 세손 이산이 정조로 즉위한 뒤 그 기록들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왕권과 이어진 문제가 됩니다. 1776년 봄 영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지만 왕자 위에 놓인 것은 국정 과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쌓여온 기억, 문장으로 남은 보고, 그리고 그 보고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모든 제도를 뒤집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숙청으로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김기주만큼은 예외가 됩니다. 그 이름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새 임금의 시야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왜였을까요? 김기주는 반역을 일으킨 인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개적으로 왕위를 위협하는 말을 했다고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정조는 그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조가 단죄하려 한 것은 한 개인의 죄였을까요? 아니면 그 개인을 통해 굳어져 버린 왕을 둘러싼 감시의 정치였을까요? 정조는 아직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처형하지도 않고 요란한 재판으로 여론을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빠져나갈 틈이 없는 선택지를 준비합니다. 겉으로는 온건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문이 하나씩 닫히는 흐름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이 시점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순간부터 김기주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의 통치는 왕권을 지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760년대 초반으로 시간을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 정조가 아직 왕이 되기 전 세손이산으로 불리던 시기입니다. 그의 하루는 늘 조심스러웠고 언제나 누군가의 시선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훗날 정조가 왜 죽음보다 가혹한 형벌이라는 선택지에 이르렀는지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조선의 정치는 겉과 속이 분리된 채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탕평과 안정을 말했지만 궁궐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뒤주에 갇혀 생을 마친 사건은 단지 한 집안의 비극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왕실의 혈통과 계승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늘 점검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세손이사는 살아남았지만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후계자라는 지위는 보호막이면서 동시에 표적이었습니다. 영조는 손자를 지키고자 했지만 보호는 곧 관리로 이어졌고 관리는 통제로 번지기 쉬웠습니다. 세손의 곁에는 점점 더 많은 장치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조정은 노론을 중심으로 한 정치 질서가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세력이었고 왕실의 움직임에도 익숙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작은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특히 후계자 문제 앞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이라는 말이 늘 먼저 나왔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김기주 같은 인물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는 앞에 나서 싸우는 정치가도 격한 발언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정리하고 말을 옮기고 분위기를 전하는 자리. 눈에 띄지 않지만 조정의 숨결이 오가는 통로였습니다. 당시 조선 정치에서 이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왕에게 직접 올리기 어려운 이야기, 문서로 남기기 애매한 기류, 지금은 조심해야 한다는 미묘한 신호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이미 굳어진 정치 문화에 가까웠습니다. 세손이산의 일상도 그 틀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하나의 정보로 묶여 조정 안쪽을 떠돌았습니다. 이 과정은 공개적인 탄압이 아니었기에 문제로 드러나기도 어려웠습니다. 조용히 쌓이고 조용히 해석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시와 보고는 처음부터 악의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을 겪은 조선은 또 다른 참사를 막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그 대비가 길어지면서
일상의 자유를 조금씩 잠식해 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김기주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가 세손을 노골적으로 해치려 했다는 기록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관리로 평가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실함이 훗날 다른 의미로 읽히게 됩니다. 보고는 점점 더 세밀해졌고 판단은 개인의 영역을 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가 필요한 감시였고 어디부터가 과도한 개입이었는지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선명하게 가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손은 점점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판단받는 대상이 되어 갔습니다. 이 구조는 정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 전반에서 충성과 감시는 쉽게 뒤섞였습니다. 윗사람을 돕는다는 말은 때로 대신 판단해 준다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훗날 정조가 이 구조를 문제 삼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영조의 말년에 이릅니다. 세손 이사는 성인이 되었고 학문과 정치 감각에서도 두각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왕위 계승은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물밑의 긴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김기주를 비롯한 왕실 주변 인물들의 역할은 더 무거워집니다. 보고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은밀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기록과 판단은 훗날 새로운 왕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록이 어떤 의미로 읽힐지는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776년 왕이 바뀝니다. 세손 이사는 정조가 되었고 더 이상 감시받는 위치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시선을 이제는 거꾸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긴장이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보호였던 행위가 왕이 된 뒤에는 침범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충성으로 여겨졌던 행동이 권한을 넘은 판단처럼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기주라는 이름이 놓이게 됩니다. 정조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감시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온전한 왕권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이 훗날 한 사람의 삶을 생지옥으로 몰아넣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고 정조가 어떤 결단의 문턱에 서게 되는지 본격적인 갈등의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1776년 봄이 막 지나가던 무렵 한양의 공기는 이전과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자 조정의 말투와 시선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세손 이사는 더 이상 감시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조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쌓여온 기록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조 즉위 초의 조정은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대대적인 숙청도 없었고 피비린내 나는 처형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의 기록을 하나하나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보면 즉위 초 정조의 행보는 유난히 신중합니다. 누구를 곧바로 벌하기보다 어떤 일이 어떤 경로로 보고되었는지를 되짚습니다. 사실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위에 어떤 해석이 덧붙여졌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왕의 판단 영역이 어디까지 침범받았는지를 가늠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김기주의 이름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는 정조에게 낯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손 시절부터 이미 알고 있던 왕실과 매우 가까운 거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김기주의 기록은 더 날카롭게 읽힙니다. 김기주가 남긴 보고는 대체로 조심스럽고 단정합니다. 직접적인 비난도 없고 노골적인 음모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판단이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세손이 누구를 만났는지를 전하면서 그 만남의 의미를 함께 풀이합니다. 어떤 책을 읽었다는 사실 뒤에 그 책이 주는 인상을 덧붙입니다. 이 만남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언행은 훗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보고는 사실이지만 읽는 이의 시선은 이미 한 방향으로 이끌립니다. 정조는 이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이런 판단이 늘 자신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위험하다고 규정하고 그에 맞춰 시선이 모이는 구조였습니다. 정조가 보기에 이는 충성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였습니다. 정사 기록은 이 갈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실록은 감정을 걷어낸 채 사건의 경과와 처분의 결과만을 차분히 적습니다. 하지만 그 절제된 문장 사이에는 당시 조정의 긴장감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기록일수록 그 무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당시 한양에서는 여러 말이 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 임금이 과거를 다시 들춰보고 있다더라. 세손 시절 보고들이 하나씩 올라가고 있다더라.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소문은 정조 즉위 초 조정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김기주 역시 이 기류를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스스로를 반역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실을 위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왕이 바뀌면서 그 기준 또한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정조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디까지 했느냐였습니다. 왕의 안위를 명분으로 삼아 왕의 판단을 대신하려 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이 쌓여 남긴 기록은 이제 왕권을 침범한 흔적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은 곧 개인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김기주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조선 후기 정치가 작동하던 방식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감시와 보고가 충성으로 포장되던 구조, 윗사람의 결정을 대신 내려주던 관행이 문제로 떠오릅니다. 정조는 이 갈등을 공개적으로 터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방향을 정합니다. 사형도 단순한 유배도 아닌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법과 전례를 하나씩 검토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결단을 향한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정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집니다.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김기주가 살아남을지, 완전히 사라질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할지. 다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택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조는 이제 결단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삶뿐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 질서까지 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이 갈등의 끝에서 정조는 죽이지 않는 처벌이라는 아주 낯선 방향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1776년 여름으로 접어들 무렵 한양의 조정은 겉보기와 달리 팽팽하게 긴장돼 있었습니다. 앞선 흐름에서 보셨듯 정조의 시선은 이미 김기주라는 이름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칼은 뽑히지 않았고 형벌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결단 직전 가장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조는 먼저 법과 전례를 펼쳐놓습니다. 조선은 감정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모든 처벌이 선례와 명분 위에 놓여야 했습니다.
정조는 김기주 개인의 잘잘못을 넘어서 이 사건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김기주의 죄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으로 단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었고 왕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기록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위는 대부분 보고와 전달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보고가 쌓이면서 왕의 판단을 대신하는 구조로 굳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조의 눈에 이 구조는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왕의 권한을 나누어 갖는 정치. 겉으로는 충성이지만 실제로는 왕권을 조금씩 갉아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조는 바로 이 지점을 끊어내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습니다. 김기주를 사형에 처한다면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그만큼 반발도 클 것이고 즉위초 전국을 흔드는 파장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볍게 넘기면 감시와 월권의 구조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정조가 택한 길은 중간도 타협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이지 않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선택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사회로부터 떼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사 기록을 보면 김기주에게 내려진 처벌은 일반적인 유배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외딴 지역으로 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과의 접촉을 극도로 제한하는 형태였습니다. 훗날 위리안치로 불리는 방식과 유사한 처벌로 이해됩니다. 사실상 살아있는 채로 사회에서 지워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왜 이 처벌이 생지옥으로 불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말을 건넬 상대도 소식을 들을 길도 사회에서 맡았던 역할도 사라집니다. 조선 사회에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그 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통째로 빼앗는 일에 가까웠습니다. 정조는 이 처벌을 공개적인 복수처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과 질서를 앞세워 차분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그러나 조정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을 벌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선택은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왕을 대신 판단하는 행위는 비록 충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더라도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조는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왕권의 경계를 분명히 긋고자 했습니다. 당시 조정과 한양의 분위기는 묘하게 갈렸습니다. 겉으로는 은전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죽이지 않았으니 자비롭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많은 이들이 느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말입니다. 야사와 후대의 기록에는 이런 표현도 전해집니다. 사람은 살아있으나 세상과는 이미 작별했다. 확실한 사료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이 처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제목이 던진 질문이 윤곽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조는 왜 죽음보다 가혹한 형벌을 설계했을까요? 그 답은 개인적 감정이나 원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조에게 이 사건은 정치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왕이 된 순간부터 그는 누가 왕의 곁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김기주는 그 경계를 세우기 위한 첫 사례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로 옳았는지, 정의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는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정조의 처벌은 질서를 세웠지만 그와 함께 두려움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조선 정치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주에 대한 처벌이 집행된 뒤 한양의 조정은 겉으로는 빠르게 평온을 되찾습니다.
피를 부르는 숙청도 없었고 거리에서 떠도는 흉흉한 소문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용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치의 공기 자체를 서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왜 이런 선택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조가 김기주를 단죄한 이유를 개인적 감정이나 사적인 복수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조실록을 비롯한 정사 기록을 보면 정조는 이 사건을 끝까지 제도적인 언어로 다룹니다. 감정 표현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신 월권, 분수에 넘는 처신, 왕권의 침범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정조가 문제 삼은 것은 한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놓여 있던 구조였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왕은 최종 판단자라는 점입니다. 신하는 보고하고 보좌할 수는 있었지만 결정을 대신 내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경계가 자주 흐려졌습니다. 왕권이 불안정할수록, 후계 문제가 예민할수록 그 틈은 더 쉽게 벌어졌습니다. 김기주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왕실은 늘 불안 위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감시와 개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보호였고 그 다음에는 관리였으며 마침내는 통제가 되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김기주는 유난히 튀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에 가장 잘 적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청받은 것을 성실히 수행했고 분위기를 읽어보고 했으며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점이 정조에게는 가장 위험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정조의 시선에서 문제는 나쁜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선하더라도 왕의 자리를 대신 판단하는 순간 정치는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김기주를 통해 그 경계를 분명히 끊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형벌의 성격이 중요해집니다. 정조는 왜 사형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사형은 분명하고 즉각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책임을 개인의 죄로만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는 남고 문제는 형태만 바꿔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처벌은 다릅니다. 사람을 살려두되 다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개인에게는 극도로 가혹한 선택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이 선을 넘으면 이렇게 된다는 지속적인 경고로 작동합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조정의 사람들 역시 이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죽이지 않았다는 점만 놓고 보면 자비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의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말입니다. 후대의 평가는 지금도 갈립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정조의 선택을 왕권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으로 봅니다. 불안정한 출발선에 선 임금에게 이 정도의 조치 없이는 정치를 정상 궤도로 돌리기 어려웠다는 해석입니다. 반대로 다른 시선도 존재합니다. 형벌의 방식이 지나치게 가혹했고 공포의 씨앗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겉으로는 합법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위축과 두려움이 오래 남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변화 하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왕실 주변의 과도한 감시는 적어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한 번 더 멈춰 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판단해도 되는 일인가?
그 질문이 조정 안에 남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오늘의 감각과도 닿습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책임과 판단의 경계는 흐려지기 쉽습니다. 윗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선 넘는 간섭이 벌어지기도 하고 미리 알려준 것뿐이라는 말로 책임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조선의 정치 역시 그런 인간관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선택은 그 경계를 다시 갖는 시도였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라기보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너무 가혹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질문이 남습니다. 김기주 개인의 삶을 떠올리면 이 사건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는 반역자도 공개적으로 손가락질받을 악인도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요구한 역할을 수행하다가 그 역할의 의미가 바뀌는 순간에 희생된 인물이었습니다. 정조의 정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이자 가장 차갑게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단계로 향합니다. 이 선택이 이후 정조의 통치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이 생지옥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었는지를 조금 더 멀리서 돌아보게 됩니다. 1776년의 여름이 지나고 계절이 몇 번 더 바뀐 뒤에도 김기주의 이름은 조정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는 처형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다시 불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기록 속에서 그의 존재는 조용히 옅어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서서히 사라집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이런 방식의 퇴장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기주의 말년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시간을 보냈는지,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실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기록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국가의 시선이 더 이상 그에게 머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선의 기록은 늘 그렇듯 질서가 회복된 뒤에 개인 삶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 자체가 정조가 설계한 형벌의 일부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분명한 끝을 남기지만 기록에서의 삭제는 흔적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김기주는 살아 있었지만 역사 속에서는 이미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조가 택한 생지옥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정조의 통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규장각을 강화하고 젊은 관료들을 발탁하며 왕이 직접 판단하고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김기주 사건 이후 왕실 주변에서 노골적인 감시와 과도한 보고는 적어도 겉으로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물론 감시와 보고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에서 정보는 언제나 필요했고 권력 곁에는 늘 귀와 눈이 따라 붙었습니다. 다만 그 방식과 수위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번쯤 멈춰 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판단해도 되는 일인가? 어디까지가 보자이고 어디부터가 월권인가? 김기주의 처벌은 이런 질문을 조정 안에 남겼습니다. 후대의 평가는 지금도 갈립니다. 어떤 시선에서는 정조의 선택을 강한 왕권 회복의 상징으로 봅니다. 불안정한 출발선에 섰던 임금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한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입니다. 이 해석에서는 김기주 사건을 정조 정치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로 이해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평가도 존재합니다. 형벌의 방식이 지나치게 가혹했고 공포를 통해 질서를 세우려 했다는 비판입니다. 겉으로는 법과 전례를 따랐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두 시선 가운데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정치에서
보이지 않던 선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충성과 통제는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지, 그 경계가 이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선명해졌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이야기는 조선 사회의 구조와도 닿아 있습니다. 신분과 역할이 분명한 사회일수록 각자의 자리를 넘는 순간 갈등은 커졌습니다. 윗사람을 돕는다는 이유로 판단을 대신하는 일,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는 언제나 문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낯설지 않습니다. 조선의 궁궐 이야기이지만 사람이 모여 일하고 권한과 책임이 나뉘는 곳이라면 비슷한 장면은 시대를 넘어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보호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간섭이라고 느끼는 그 지점 말입니다. 정조의 선택은 바로 그 경계에서 내려진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왕의 판단은 왕의 몫이라는 원칙만큼은 분명하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정조는 왜 죽음보다 가혹한 형벌을 설계했을까요? 그는 한 사람을 벌하기보다 하나의 정치 문화를 끊어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 지나쳤는지는 지금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결단, 아니면 불완전함을 감수하고 넘어가는 선택. 그 질문은 조선 시대를 지나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